오늘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지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예상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대 후로 금리 인상을 크게 했던 적이 두 번 있었어요. 2005년도 때랑 2010년도 때였습니다. 당시는 보통 교과서에서 말한 거랑 다르게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화랑을 보였습니다. 보통대로라면 금리 인상을 하면 증시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 기업 실적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처는 위험자산보다는 안전한 자산으로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도 최근 언론에서는 금리 인상 때문에 올해 시장은 좀 전망이 어둡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서 보셨다시피 과거 금리 인상에는 주식시장은 오히려 좋았거든요. 그렇다면 당시에는 왜 그렇게 주식시장이 좋았는지를 살펴보면, 당시 금리 인상 때는 중국발 경기 호황이랑 겹쳤습니다. 2001년도쯤에 중국이 WTO를 가입하면서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쯤에 중국이 WTO를 가입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거의 15%까지 올라갑니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의 WTO를 지지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오르면서 경상수지도 보시면 계속해서 올랐던 모습을 볼 수 있죠. 당시에는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로 있었기 때문에 관세 특혜를 받으면서 세계 공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값싼 노동력이랑 관세 특혜를 받으면서 세계의 돈을 전부 다 끌어당기기 시작을 했고,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당시 부시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시중에 엄청난 달러가 중국으로 유입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당시 미국은 싼 값에 중국 제품을 사들이는 대신에 중국은 덕분에 달러를 엄청나게 벌게 되죠. 이 자금을 바탕으로 중국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크게 되고, 또한 원유랑 구리 같은 글로벌 원자재들을 막 흡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당시 물동량을 보시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역사적인 최고치를 찍게 되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당시 중국 덕분에 득을 봤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값싼 제품들을 수입해서 그걸 가공해서 외부로 팔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느 정도 꽤 괜찮은 위치에 있긴 했었죠. 덕분에 당시 해운이랑 조선업과 같은 경우는 중국발 역사적인 초호황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HMM은 3만원에서 거의 35만원까지 약 12배가 상승을 했고, 삼성중공업은 4천원에서 4만 천원까지 약 10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외로도 포스코나 현대제철, GS건설과 같은 인프라 관련한 기업들의 상승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후로 첫 금리 인상 시기인 2005년에서 2008년까지는 금리를 2%나 상승했음에도 주식시장은 역사적인 초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코스피 기준으로 750포인트였던 게 거의 2200포인트까지 약 3배가량이나 상승을 했죠. 어찌 보면 최근 코로나 상승기를 뺨칠 정도의 상승이 그때 당시 금리 인상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쯤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시장이 다시 붕괴하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다시 낮추고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당시 펼쳤던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각종 경제지표는 급격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에 떨어졌던 원유랑 원자재 가격들도 소비 회복과 동시에 급반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꼽히는 고용률도 다시 올라오면서 사람들의 소비력도 점차 회복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중에 뿌려놓은 돈이랑 고용률도 회복되고 경기가 침체해서 회복되는 국면에 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자동차 생산량을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유가랑 소비가 회복되면서 이번에는 차화정이 역사적인 초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는 해운이랑 조선업, 철강, 건설과 같은 인프라 관련한 주식들의 상승이 많이 일어났고, 이번 두 번째 금리 인상 시기는 차화정이 엄청 잘 가게 됐죠. 당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약 7배가 상승을 했고, S오일은 약 3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외로도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현대차와 같은 기업들의 대세 상승기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2000년대 후로 두 번째 금리 인상 시기인 2010년도랑 2011년도에도 금리를 1% 상승했음에도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에 비해서는 덜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30% 오르긴 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 때랑 비슷하게 상승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금리 인상 두 차례 모두 다 주식시장은 잘 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치만 안타깝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잠깐 반등했던 게 장기간 저성장 저물가 기조에 빠지게 됐습니다. 마치 과거 일본이 예전 90년도에서 버블 경제가 터지고 약 30년 동안 저성장 저물가 디플레이션 기조에 빠졌던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게 된 거죠. 일본은 80년도에서 90년도에 엄청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주식시장이랑 부동산의 초호황기가 찾아왔는데 이때쯤에 거의 플라자 합의가 일어나고 버블 경제가 무너지게 됐죠, 결국에. 이거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마치 한국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거의 10년째 삼저시대에 빠진 거랑 비슷한 상황이죠. 여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거의 10년 동안 박스피에 갇히게 되죠. 그러는 와중에 2001년도쯤에 그리스는 유로존에 가입하게 되고 그리고 경제학자마다 생각이 다른데 당시 집권당의 포퓰리즘 영향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의 국가 부채가 점차적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EU랑 IMF 등 여러 곳에서 빚을 지기 시작하고 이 그리스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재정이 박살나게 되죠. 그때부터 그리스의 경제 성장률은 아예 바닥을 기게 되고 국가 부채도 엄청나게 쌓이게 되면서 최근 들어는 200%까지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2015년도쯤에는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됩니다. 여튼 이때 이후로 그리스발 유럽 재정 위기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른 남유럽 국가인 스페인이랑 이탈리아도 거의 10년 동안 박스권에 갇히게 되죠. 그러는 와중에 2014년도쯤에 미국에서는 셰일가스, 셰일오일 혁명을 하게 되고 기존 산유국이랑 유가 치킨 게임을 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유가가 이렇게 빠졌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시면 2008년도 때 글로벌 금융위기랑 셰일가스 혁명 그리고 최근 코로나 때 이렇게 최근 들어는 빠졌죠. 여튼 이 과도한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사우디는 국가 부채도 조금씩 늘게 되고 경제도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미국을 잡으려고 치킨 게임을 벌였던 사우디가 오히려 디폴트 위기까지 번지게 되면서 당시 기존 산유국의 신용등급마저 거의 우후죽순으로 막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재로 넘어와서 이제 재작년이죠. 3월 11일쯤에 WHO가 코로나를 팬데믹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 TV에 WHO 사무총장이 나와서 코로나19는 팬데믹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박살나게 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과거 2008년도 때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낮추고 역사적인 최대 규모의 돈을 다시 뿌리게 되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이 붕괴됐고 대규모 유동성도 공급을 했고 각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원자재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게 됐죠. 더군다나 미국이랑 중국은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한 중국을 미국은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시작했고 관세도 크게 부과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물가 상승률은 엄청나게 오르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물가 걱정을 하고 있던 시기가 갑자기 고물가를 걱정하던 시기로 바뀌게 됐습니다. 중국이 WTO를 가입하면서 값싼 제품들이 세계로 나가기 시작됐고 미국이 셰일가스를 찾으면서 오일의 가격도 많이 떨어지게 됐고 디지털 전환으로 지금까지는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었던 시기가 갑자기 이제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을 갑자기 걱정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여튼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연준은 다시 한번 올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본래 연준의 목표인 물가랑 고용 중에서 고용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과거 금리 인상처럼 이번에도 주식시장이 좋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답은 당연히 경제지표가 잘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실적도 우수하게 나오겠죠, 당연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금리 인상이랑 테이퍼링 그 자체에 대해서만 생각하기보다는 각종 고용지표나 물가지표, 소비지표, 경기지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은 떨어져야 되겠고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도 떨어져야 되겠죠. 소비자 심리는 높아야 되겠고 제조업 PMI랑 GDP 성장도 높아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일단 물가를 잡아야 되겠죠. 물가를 못 잡으면 소비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죠. 특히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고용 개선이 필수가 되겠고 연준이 계속해서 고용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행히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런 게 미국에서 구인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게 되고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임금 상승을 원하게 되고 이는 물가 상승이랑 또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순환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물가가 빠져야 된다는 거죠. 과거 2010년도에는 금리가 오르면서 물가가 빠지게 됐는데 과연 이번에는 금리가 오르면서 물가가 빠질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염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긴축에 들어간다 그래서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 안 되겠죠. 금융위기 이후에는 소비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조금 힘들 것 같고 또한 과거처럼 저성장 저물가 기조에 다시 한번 빠져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요약은 두 번의 과거 금리 인상 시기에는 나름 주식시장이 화랑을 보였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후로는 저성장 저물가 기조와 함께 거의 10년간 박스피에 갇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금리 인상 시기는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인정할 건 하고 가야 되겠죠. 유동성 파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작년이랑 작년처럼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되겠죠. 주식 비중 100%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들어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각종 경제 지표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다음과 같은 경제 지표를 눈여겨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결국에는 경기 지표가 안전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도 잘 나와야 되고 소비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물가랑 고용도 안전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투자는 재작년처럼 너무 급하게 가는 거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은 어떻게 우리가 과연 투자에 임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주로 다뤄봤는데 과거 때처럼 주식시장이 좋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너무 주식 100%에 담으려고 하지 말고 현금, 달러, 금, 채권 이런 쪽으로 나눠서 투자해보면 저는 조금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참고로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경영대 뉴턴을 검색하시면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